그날 그 집안에 있던 두 사람, 제3자의 침입 흔적조차 없던 밀실의 공간에서 한 사람은 화염에 휩싸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남겨진 한 사람인 걸까? 생존자만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은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려 7달에 걸친 진실 공방.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가? 당신이 몰랐던 사건, 2023년 여주 밀실 방화 미스터리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여주시 가나읍의 한 주택. 화마가 덮친 현장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했죠. 시작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밤 11시 37분 119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불이 났다. 내 아내가 집 안에 있다. 신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전체로 퍼져 있었고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불이 잡히게 됩니다. 재산 피해 총 4,400여만 원 정도를 낸 화재 사건. 그런데 집안을 수색하던 구급대원은 화장실에 엎드린 채 숨진 61세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 보도는 여주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라는 기사뿐이죠. 단순 화재 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이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할 때 국과수의 회신은 전혀 다른 정황을 알려주었습니다. 60대 여성 숨진 여주 주택 화재 사고, 범인은 남편이었다. 이 불은 단순 화재 사고로 끝날 뻔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60대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단순 화재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발견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나고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내의 목뼈 일부가 골절된 사실이 드러나자 방화를 의심.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완벽한 밀실, 남편과 아내만 있던 주택. 검경과 언론은 누가 보더라도 범인은 남편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8월 17일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이런 형량을 선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무죄.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방화를 한 사람은 남편이다. 아니다. 방화는 아내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목뼈가 일부 골절 있는 아내가 직접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힌 1심 재판부. 얼핏 들어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방화는 남편이 저질렀다라는 주장과 방화는 아내가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하나씩 언급하며 여러분의 현명하고 공정한 댓글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우선 CCTV 및 여러 증거에 기반한 사실적 내용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실제 자료입니다. 이들 부부는 2013년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2015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입니다. 부부이지요. 그리고 2014년 동거 당시부터 화재가 났던 그 단독주택에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좀 심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면 이웃 주민들과 다투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고 남편 스스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사건 당일이었던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58분까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고 밤 9시 25분까지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리 많이 마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당일날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맥주 1캔 정도였죠. 특별하게 취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건 당시에 먹었던 술, CCTV 모든 증거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그중 한 명이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증언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던 직장 동료는 자신의 승용차로 남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집을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에 귀가했던 시각이 저녁 10시경으로 CCTV상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귀가한 시각에 아내가 이미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죠. 그리고는 귀가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갑자기 몸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남편이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잠깐 조르면서 그렇게 격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CCTV에서 좀 이상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남편은 저녁 11시 16분경 집에서 나와 마당에 있던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11시 18분에는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해 잠깐 옆으로 이동했다가 11시 20분 차에서 다시 내려서 집을 가만히 보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23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인근 마을회관으로 차를 주차해놓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이상한 행적이 발견됩니다. 11시 20분경 집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그 시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죠. CCTV에서는 11시 26분부터 방 창문에서 연기가 보이고 가스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27분, 1분 후에는 주택 현관 쪽에서도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 남편이 포착된 시각은 11시 32분. 차를 두고 남편이 돌아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약 20초가 지난 시점. 현관 쪽에서 검은 연기가 갑자기 거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로부터 10초 후 화염으로 인한 불꽃 같은 게 CCTV상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길과 연기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편은 11시 35분 그 주택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때 당시 불은 매우 커진 상태였죠. 집에서 나왔던 남편은 11시 37분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소방차가 출동을 했지만 결국 3시간이 넘어서야 불씨가 꺼졌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불길이었죠. 그 이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엎드린 상태, 고개를 숙인 상태로 탄화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내는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라는 부검 결과를 제시하게 됐죠. 해서 방화치사라는 혐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식이 없다, 숨진 게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불길이 치솟아 나오지 못하고 호흡은 하고 있었으니 호흡에 대한 증거들이 폐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목숨을 잃고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행적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분명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밝혀진 사실, 목을 졸라 살해를 했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명 아내는 살아있는 상태로 화마를 겪은 상황이었죠. 목을 조르고 약간 목뼈에 부러짐 현상이 발생됐을 때 아내는 그때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식을 아예 잃었고 화장실에 엎드려 있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바깥으로 나와 마당에 있던 개의 목줄을 풀어주었다는 걸 보면 불길이 치솟았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열어줬다라고 보이는 대목이죠. 마치 불이 크게 날 걸 예측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주차했다는 것도 의혹입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돌아오기 전 창문에서부터 주택 현관에서도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고 그 위에 화염 불꽃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남편은 아내를 구출해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 남편이 범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목을 조른 건 사실이니 말이죠. 남편이 범인이다 라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살해를 저지른 건 아닌데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고 기절한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참에 그냥 살해해야겠다.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으니 그 생각에 화장실 문 앞까지 거실 현관문부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그 다음 불을 붙여 전체에 번지게 했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이런 범행을 남편이 저질렀다면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아내의 사망보험금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자체도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서 자신의 돈으로 물어줄 수 있는 건 없었지요. 또한 아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남편이 고통을 겪어왔다,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갑자기 자신을 향해 화분을 던지고 소주병을 내리치는 등 이런 격한 몸싸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나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부인도 2002년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죠. 여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2002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 충분히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한 부인은 두 번째 부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 첫 번째 부인이 실종됐고 사망 처리가 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은 비슷한 정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서 남편이 범인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실히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졸라 골절상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 목 골절상을 입은 상태, 그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아내가 0.203%의 만취 상태였는데 과연 아내가 스스로 거실에서부터 쭉 현관까지 그리고 화장실까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뒤 화장실로 스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 세 번째, 남편은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평소에 아끼던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주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대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네 번째, 연기가 오르는 걸 목격하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연히 지켜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한 물체를 끌고 집안에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CCTV상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검은색 이상한 물체를 가지고 32분 다시 한 번 더 집에 진입했고 그 이후에 주택 전체가 완벽하게 화염에 휩싸입니다. 다섯 번째, 불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무려 2분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점. 여섯 번째, 남편이 불을 낸 게 아니라 불을 목격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남편은 이 화재를 인식하거나 그리고 아내의 사망을 확인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편은 이 사건 직전에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아내랑 있는데 집에 불이 난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분명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불길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경찰 진술에다간 이렇게 언급을 했죠.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길이 보여서 신고를 했다. 자신이 집에 들어가 그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남편이 살인을 저지르고 정확히는 아내를 기절시키고 그 이후에 방화를 저지른 방화 치사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증거들, 그런 의심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정도면 무조건 남편이 범인이 아닌 걸까? 남편이 방화를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행적 자체도 이상했고 거짓말까지도 했고 중간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이상 물체를 가지고 왔다가 불이 갑자기 치솟았고 불길을 바라보며 무려 2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 이 재판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화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걸까요? 남편이 목을 조른 사실은 맞지만 불을 지른 게 남편이 아니다 라고 돼야 무죄입니다. 그럼 남은 다른 방화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저질렀답니다. 자, 그럼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불을 지르고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 그 방화치사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이 제기한 내용으로 보면 불상에 인화성 물질, 휘발유 같은 걸 뿌린 다음 방화를 저질러서 아내가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그 가능성 정도는 보인다고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격한 격투 싸움이 있었고 그 위에 목을 졸랐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였죠. 부검감정서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망 이전에 목 부위에 작용한 외력에 의한 소견이 생각이 되는데 이를 화재 사망에 우선하는 사안으로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재 사망 그 전에 목 부위에 의한 외력 때문에 이미 기절을 했거나 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상해 정도는 발생했고 아내는 분명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게 맞다라는 뜻이죠. 남편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11시 16분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눈을 뜬 채로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물론 이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욕실에서 발견됐으니 말이죠.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분명 남편이 저질렀을 거에 대한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바로 방화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했을 화재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단 CCTV 및 화재 현장 조사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주택 내부에 부부가 함께 있던 시점 전후로 그 누구도 침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분명 방화는 남편 아니면 아내 둘 중에 한 명만이 저질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 아내가 직접 방화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들어갔거나 그런 물질을 썼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가 증명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서를 살펴보게 되면 발화 요인은 방화, 누군가 불을 붙였다라는 건 일치합니다. 그런데 발화를 시킨 열원 자체는 미상, 최초에 불이 붙은 곳도 미상, 연소를 더 확대시켰던 물질도 미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발화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즉 어떤 인화성 물질을 썼는지 기사에서는 휘발유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 남편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뿌리고 난 뒤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남편의 몸에는 그 흔적이 안 남았을까요? 우린 많은 방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밟았던 신발, 혹은 자기 손, 혹은 자기가 입었던 옷 같은데 그런 물질들이 묻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남편이 당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 그 어디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을 붙였다고 예상되는 그 도구조차 발견하지 못했죠. 그럼 닦았을 수도 있잖아, 손을.
그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어 검경은 한 가지도 더 조사했습니다. 불을 붙였을 당시라고 생각해보면 나오자마자 손을 씻지 않고 만진 부분이 있죠. 자동차 핸들, 자동차 기어봉, 그리고 자동차 차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흔적 어디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즉 검사의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지가 않았다,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거실 현관문부터 화장실까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남편이 처음 나간 시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총 11시 16분이었죠. 이 사건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시간,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은 CCTV상 10분 정도가 지난 11시 26분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 시각에 나가기 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는 것, 혹은 불을 피우고 인화성 물질 같은 걸 뿌렸다라고 가정한다라면 10분이 지나서야 연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합니다. 만약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면 거실에 바로 불길이 치솟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약 16분 정도가 지나서야 불길이 거세지는 상황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느리다라는 판단이죠. 또 11시 32분에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들어간 직후 불길이 굉장히 거세진 상황도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 불길이 거세진 상황을 고려하면 남편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기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남편은 화상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 CCTV 영상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하나의 검은색 물체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시 가지고 가서 그걸 뿌렸기 때문에 불이 확 올라온 것이다라는 검찰의 추정. 근데 11시 32분경에 들어갈 때 어떤 불상의 물체가 함께 뒤따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 판단이 전부 다릅니다. 국과수의 입장에서는 불상의 물체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떤 물체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에서는 해당 인물 남편이 건물로 들어가며 관찰되는 뒤쪽의 어두운 부분이 그 남편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사각형의 각진 듯한 모습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그림자보다는 어떤 물체를 끌고 가는 모습의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이 남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때 불상의 물체를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지만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 불상의 물체를 끌고 가는 게 카트 같은 것, 그리고 그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화재 현장에서 분명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끌고 들어갔으니, 그리고 가지고 나온 흔적은 없으니 그 안에서 타면서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만 했죠.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관, 경찰관들 사이에 제3자의 출입도 없고 정리한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물건은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화성 물질을 옮겨 닿는 장면도 전혀 확인되지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의심 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주택집 주변을 배회하던 검은색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편의 보행 움직임을 보게 되면 무언가 따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끌고 가게 되면 무언가 행동이 느려지거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되게 일정하고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뒤에 보이는 물체가 개 같은 어떤 동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 수레나 어떤 물질이었다면 현장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 그 물체가 무조건 인화성 물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확실한 건 남편이 들어간 직후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이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밀실의 공간,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헌데 남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연 순간 공기가 유입돼서 갑작스레 불길이 세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남편이 범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뭔가 애매한 정황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남편이 무조건 범인이다라고 놓기에는 정황과 상황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점들이었죠.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문제인데 보험금을 가입한 것도요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돈 때문에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방화를 저지르고 남편이 이를 방치해서 유기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몸싸움으로 인해서 목뼈가 골절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분명 아내는 무언가 움직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헌데 목뼈 중에 반지 연골 부분이 약간 골절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완벽히 의식을 잃었다라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는 당시에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또한 화재 사망 전까지 분명 살아있었던 것도 확실합니다. 따라서 화재 당시에 아내가 직접 행동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의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방화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입수한 자료입니다. 아내는 이 사건 이전 무려 4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한 전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 2월 18일경 불을 질렀다라는 내용, 그런데 실제로는 화재가 미발생이었다라는 내용이었죠. 2018년 8월 28일에도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불을 질렀다, 방에 질렀다라는 신고, 근데 자체 진화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죠. 2019년 4월에도 2020년 5월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신고가 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는 실제로 과거에 한번 술에 취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성경책과 옷가지를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물건을 소외해서 타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불을 질렀다라는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아내는 2019년 12월 29일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이었던 오후 4시 12분에서 48분경 지인에게 연락을 하며 연락하지 마, 끝이니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 죽으면 부의금 언니한테 가장 많이 받고 싶다. 내가 없어도 우리 신랑한테 전해달라. 내 부의금. 이런 이상한 메시지까지 보낸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 정도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화재가 났는 걸 알았는데 일찍 아내에 대해서 구초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방치했다라는 내용에선 충분히 의심스럽다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범죄 혐의점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입니다.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가 없다. 다른 가능성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서 직접 일부러 불을 질렀고 그 이후에 지켜보고 신고를 했다라는 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들이 사실 꼬여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범인이 맞다면 남편이 그 인화성 물질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어디에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 남편의 신발, 옷, 차량 그 어디에서도 인화성 물질은 검출되지도 않았죠. 또 불을 붙였다고 의심이 될 만한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 둘 중에 누군가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죠.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살아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완벽하고 철저한 범죄 계획인 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어떤 편도 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재판부가 얘기한 그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무죄라는 말은 죄를 주기에 충분치 않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날의 방화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내일까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건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까지는 확인은 된 거예요. 분명 그날 남편과 아내는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러니까 즉사한 게 아니에요. 목 부분, 이제 남편은 화분이나 소주병 같은 걸로 맞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목을 조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뼈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치명상이 올 만큼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돼도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던 상황에 이제 남편이 바깥으로 나왔고, 그 뒤에 남편의 이상 행동이긴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현장을 이제 이탈한 거죠. 뭐 그래서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현장을 이탈했는데, 남편이 한 행동을 보면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강아지의 그 목줄을 풀어주었고, 마치 이제 불이 날 걸 아는 사람처럼, 그리고 차량을 이동시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부는 의심한 거예요. 만약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불을 붙인 거면 엄청 확 탈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타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관점으로 본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돌아오면서 뭔가 검은색 물체가 있다고 검찰은 제시했지만, 그 검은색 물질이 뭔가 뭐 끌고 오는 듯한, 따라오는 듯, 밑에서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수레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럼 뭐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듯이 인화성 물질을 던진 거면 그 잔해물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 어디에서 인화성 물질이 묻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남편이 불을 지핀 것도 뭐 확인도 안 되고, 남편의 몸에서도 안 나오고, 남편이 나오자마자 차량을 운전했던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인화성 물질이 묻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 자기가 불을 지른 거면. 그러면 재판부가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주는 그건 거예요. 나올 때 불을 지르겠다라는 사실 정도는 남편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을 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몰라서 나오면서, 혹시 또 옛날에 그런 전과가 있으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아내 이렇게 뭐 개 풀어주고, 차도 이게 혹시 몰라서 이동만 시켜놓고, 그 전화, 이게 집 이게 계속 기웃기웃거리면서 진짜 불 질렀나 하다가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 안 받고, 그 다시 이렇게 돌아와 봤는데 집에서 뭔가 열 꽃이 피는 것 같아요. 현관문을 싹 열었더니 이제 그 안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남자가 문을 열면서 불길이 확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한 건. 그래서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아내가 불을 질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내용에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이제 그 트러블이 생겼다. 이게 막 서로 싸운 게 있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화장실에서 그런 다툼, 목졸림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이미 흔적은 거실이었었어요. 그럼 거실에서 있었던 건데,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남편이 기절한 아내를 끌고 화장실에 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나왔다의 가능성 하나. 둘,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의식이 있어서 자기 자발적으로 그냥 뚜루룩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남편이 거기다 불을 지피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 그거 아니면 남편은 그냥 나갔고, 아내가 거실에 앉아있었고, 그걸 보고 그냥 하고 나갔고, 뭐 나 불 지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갔고,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현관문부터 쭉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핀 채로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소사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이거 방화치사 혐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을 다 보고 나서 그냥 제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내렸던 생각은 남편은 불이 났던 걸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의심이었을 수도 있어. 진짜 불을 지를까? 혹시 모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돌아봤더니 불이 진짜 났죠. 근데 문 여니까 불이 너무 커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남편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가장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지점들이 뭐냐면, 불이 너무 늦게 폈다, 앞부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화성 물질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그 검은색 물체가 그거다라고 이제 검찰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현장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카트 같은 거라 그랬어요. 끌고 가는 거. 왜냐면 그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똑같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걸 카트에 갖고 들어가는데 갖고 나오진 않았잖아. 예를 들면. 그럼 그게 뭐야? 가 된 거예요. 그럼 저건 뭐지? 그럼 저게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없어. 그게 물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여서 그게 현장에 뭐 거실 그 앞부분부터 거기까지 녹아내린 상태로 존재했으면 맞네. 이거 인화성 물질 넣어가지고 갖고 간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문제들이 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몸 어디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뭐 장갑을 꼈다는 그 CCTV 흔적도 없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불을 진짜 붙였을까라는 의구심이 진짜 생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불을 붙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인화성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일단 확실하게 증명되지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무죄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들도 있었어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검거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화재 사건인 줄 알았다가 이거 방화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럼 그 시간 사이에 뭔가 닦았거나 아니면 자연 소실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부터 신발까지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단 하나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좀 찝찝한 이상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남편이 그런 인화성 물질을 미리 구매했다라는 기록도 확인도 안 되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내도 뭐 그 인화성 물질을 아내가 뿌렸으면 그 아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 방화는 맞지만 다 애매모호하게 겹쳐진 내용들이라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대로만 보게 되면 남편은 분명히 의심이 가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방화치사라고 보기에는 죄명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 의구점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남편 쪽 얘기를 먼저 보면 남편이 유죄다 하는 그 입장에 대한 얘기만 들어보면 진짜 남편이 범인 같거든? 하는 행동이 되게 이상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없다라는 그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사도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많이 안 나왔고 많이 묻혔던 내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미스터리한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을 재판부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당시 이제 술도 많이 먹었고 그 뒤에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당일날 문자 보낸 내역도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남편은 처음에 왜 거짓말했냐? 자기가 친구들하고 왔는데 불나 있어서 신고했다라고 왜 했냐?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내랑 그런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트러블이 있었던 건데 그걸 얘기하면 진짜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뭐 자기 말로는 그렇게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참 애매한 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02년 실종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검찰 측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내가 2002년 이후에 실종된 상태로 뭐 지금까지도 그게 없다. 그래서 뭐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 측은 하나의 이제 증거로서 했는데 뭐 재판부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아예.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현재 1심 결과는 무죄, 방화치사는 무죄다라고 나온 거니까 뭐 서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함께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20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 정씨가 현관문 쪽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놀란 아내 임씨는 119에 신고해 빠르게 도착을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 돌연사였던 걸까? 아내 임씨는 새벽에도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을 다녀왔다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이건 분명 병원 측 과실, 의료사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서 남편의 사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 부검을 결정하죠. 그런데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됩니다. 문제는 8년 전이었던 2013년부터 남편 정 씨는 담배를 끊은 상황이었죠. 니코틴을 먹인 사람이 있다. 살인의 가능성이 보이자 경찰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합니다.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아내 임 씨였죠.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대표이자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죠. 경찰이 찾은 수많은 증거들. 아내 임 씨가 오히려 흡연자였고 전자담배 액상을 사기 위해 자주 가던 가게에서 살인사건 전날 불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더 추가해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미 전부터도 살해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죠. 범행 동기는 보험금과 모두에게 감추었던 내연남과 함께 살기 위한 범행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임씨. 2022년 4월 27일 검찰은 임씨에게 무기징역을 달라라고 구형합니다. 그렇게 5월 18일이었죠.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합니다. 이에 즉각 임씨는 항소를 냈고 2023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27일 얼마 전이었죠. 대법원에선 증거 불충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을 시킨 걸까? 저희는 그 판결문을 입수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타살의 흔적을 지운 범인은 누구일까?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과거 한 차례 진행을 했었던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 그 재판의 최종 결과가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환송.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대법원이 지금 의심하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선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이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은 살인,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피고인은 84년생 여성 임씨입니다. 아내 임씨와 남편 정씨, 이들은 2008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일식집을 운영하던 정씨를 만나 2010년 5월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사건이 발생한 그 화성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임씨는 2018년 봉사단체 모임에서 만난 황모 씨와 내연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씨는 2016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등 총 8,7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2018년 때부터는 휴대폰 요금, 아파트 임대료 이런 걸 납부하지 못하기 시작하죠. 2019년에는 화장품 다단계 영업으로 하다 채무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방 매출이 줄어드는 등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갚기 위해 남편이었던 정씨 몰래 대출을 더 받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물까지 팔며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내연관계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2021년 5월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납되기 시작하고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도 전부 미납되어 연체가 되는 상황, 금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남편 정씨는 과연 몰랐던 걸까요? 사실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버리게 되었죠.
남편 정 씨는 임 씨에 대해 크게 질책을 했지만 그래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대출도 받고 몰래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결국 들키게 되죠. 2021년 3월 중순경에는 남편 정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영상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하던 임 씨,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 남편 소유의 부동산, 그리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내연남 황 씨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 자신이 평소에 피웠던 전자담배, 그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본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외부에 나왔던 내용과 다르게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 기록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되기 하루 전이었죠. 2021년 5월 26일 아침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정 씨에게 임 씨가 이거 먹어 라고 하며 미숫가루를 주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꿀과 그리고 우유를 함께 넣으며 불상의 니코틴 원액을 혼합해서 먹이게 됩니다. 아침 7시 29분경 남편은 가슴이 좀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남편에게 이 전화를 받았던 임 씨는 7시 46분경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꿀이 상한 것 같다. 봤더니 유통기한이 2016년이었다라고 말을 했죠. 세간에 알려진 건 남편이 꿀이 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임 씨가 남편 정 씨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꿀은 그렇게 쉽게 상하지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미숫가루 음료를 다 마시지 않았던 정 씨. 하지만 분명 속쓰림과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 보여졌습니다. 아내 임 씨는 남편이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남편이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밥은 안 먹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흰죽 미음을 해줄 테니까 이거라도 먹어 라고 이야기한 뒤 그 안에 니코틴 용액을 넣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남편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구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아내 임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임 씨가 119에 전화를 내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밤 11시 26분 응급진료센터에 도착했던 임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2016년까지인 꿀을 미숫가루에 타먹은 뒤에 배가 아프다라고 말했다 라는 진술이었죠. 해서 이와 관련된 치료수액과 진통제를 맞은 뒤 5월 27일 새벽 1시 30분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서 새벽 2시 사이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며 다량의 니코틴을 찬물에 건네주고 결국 새벽 3시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은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입니다. 이런 혐의로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렇게 시도를 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 범행 수법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죠. 헌데요, 내용만 보면 매우 끔찍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입수하고 증거조사를 했을 거야 라고 아마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숫가루, 꿀, 그 우유에 니코틴 원액을 넣어 혼합한 음료,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어 흰죽을 먹게 했던 두 가지 살인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합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점이었죠. 바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를 않았습니다.
빠르게 판단해서 그걸 확보했다면 그 안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됐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경찰 측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 보관기관 경과로 폐기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물론 미숫가루를 먹고 죽을 먹고 호소했던 증상, 응급실 상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분명 니코틴을 먹어서 발생한 것은 분명 가능은 하지만 그 양이 얼만큼인지 그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서 1심과 2심은 아내 임씨가 남편 정씨에게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주고 마시게 살해했다라는 내용만 인정, 그래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1심과 2심에서 이 살인사건에 관련된 부분 유죄 판단을 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 그리고 몸 어디에서도 부검 결과 주사 바늘에 들어온 자국이나 아니면 어떤 패치 같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으로 마셨다는 것밖에 더 이상 남는 게 없었죠. 그리고 국가수 부검인은 남편 정씨가 응급실을 다녀오고 난 뒤 아내 임씨가 준 물을 마신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니코틴을 마신 뒤에 니코틴을 또다시 먹을 수 있는 정황 자체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 찬물때밖에 없기 때문에 니코틴을 당시에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아내 임씨가 내연남 황씨와 함께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보험금, 즉 경제적 목적이라는 부분이 살해에 대한 충분한 동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죠. 또한 임씨가 여러 차례 니코틴 제품을 구매한 기록도 있고, 당시 판매했던 가게 업주가 니코틴 액상에 대해 원액을, 불법이지만 원에서 5방울 정도를 추가했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아내 임씨 또한 니코틴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도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남편 정씨가 주거지 안에서 상의는 러닝 셔츠, 그리고 하의는 완전 탈의한 모습으로 현관 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사망 현장 주거지에서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다라고 볼만한 어떠한 흔적 그리고 유서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니코틴을 구매한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아내고, 당시에 분명 확실한 건 부검 결과 남편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3자의 침이 없는 한 분명 이건 아내 임씨가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을 했던 걸까요? 일단 대법원은 검사 측에서 무기징역을 달라라는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을 바로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앞선 내용 중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살인 미수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냥 바로 기각 처리를 했죠. 헌데 대법원은 피고인 임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 사실 중 유죄 부분, 바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부분입니다. 일단 5월 27일 새벽 1시 반, 임씨는 정씨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1시 반에서 2시 사이 찬문을 줄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무언가 마셨다라는 흔적은 없었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또 남편 정씨 사망 경위나 범행 실행 및 준비 정황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망자와 그리고 의심을 받는 자만 남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의심 정황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본 의심 정황 첫 번째, 바로 범행 준비와 범행을 실행한 부분도 의심이 간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사체에서 치사량이 높은 니코틴이 검출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간접 증거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심 부검 결과 심혈에서는 5.21mg 정도의, 말초혈액에서는 2.49mg 정도, 치사 농도에 해당한 니코틴이 검출되어 분명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나아진 뒤에 그 이후 니코틴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찬물을 한 컵 마실 때밖에 없으므로 마셨다라고 판단하는 내용들,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 내용들로 유죄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간접 증거를 썼던 그 이유가 찬물 먹었다고 하니까 그 찬물밖에 없을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니코틴을 먹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수사기관이 제시한 임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실 때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이미 이야기를 해서 니코틴 원액을 타서 정씨로 하여금 먹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위에 나왔던 제시 내용, 위에 나왔던 증거, 증인들의 내용은 이미 찬물만 먹었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간접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분명 찬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행위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간접 증거로서 완전히 채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거기에 나아가 대법원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 임씨가 남편 정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 정씨가 니코틴을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열어둔 겁니다. 실수든 고의적으로든 남편이 직접 스스로 니코틴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얘기하며 좀 의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니코틴에 노출되면 구토, 설사 증상이 15분 이내에 발견되고 특히 경구로 입으로 먹게 되면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약 30분에서 66분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농도의 시기가 지나면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인 남편 정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5월 27일 새벽 2시 45분경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들을 본 로그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분명 이 시각은 찬물을 준 시각부터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이미 경과한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대에 그러면 혹시 조작을 위해 아내 임씨가 핸드폰을 만진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드는데 아내 임씨는 1시 42분부터 내연남 황씨와 대화를 나눈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무언가 이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찬물을 먹었던 시점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실제 핸드폰을 봤던 시각에는 최고 농도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는 두 번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물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물이 그대로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는 채 물컵이 그 상태로 놓여있었고 아내 임씨 또한 이게 찬물을 따라준 물컵이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이죠. 그럼 남편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넣었던 농도, 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극소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이걸 마시고 목숨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범행 준비 과정도 의심이 간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내 임씨가 전자담배 흡연자로 평소 액상 니코틴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건 인정이 되지만 그걸 사서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걸 살해수단으로 준비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이걸 계획했다면 지금 받았던 니코틴보다도 더 많은 니코틴을 구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하고 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은 임씨에 대한 행적, 핸드폰 등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수색을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걸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에 대한 부분, 그 도구가 완전히 특정되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임씨가 가지고 있다 압수가 됐던 그 액상 제품, 5방울의 액상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부검 결과에 나왔던 남편 정씨의 생체 시료에 검출된 니코틴과 아내 임씨한테 압수했던 그 제품이 같은 제품이다라는 걸 확인한 사실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5방울을 넣었다라는 진술만으로 이걸 입증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압수된 제품에 사용된 니코틴의 함량이 95mg, 사용량은 10ml만 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건 약 2465.1mg이면 엄청나게 큰 양이라서 당시에 가게업주가 넣었다라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 양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해서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물을 아무렇지 않게 마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죠.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70배 이상 낮은 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혀에 살짝 대었을 때도 타는 맛이 나고 혀를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감각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내용, 또 니코틴 원액을 1% 희석한 용액도 마시면 역겹고 타는 맛이나 먹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양의 니코틴 농도가 확인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먹게 됐을 때 과연 자의적으로 꿀꺽꿀꺽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든다라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무언가 좀 이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안을 비롯한 현장 어디에도 찬물을 마신 직후 격하게 움직이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구토 등 이런 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대법원 입장에선 8년 동안 금연이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반대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인 남편 정씨가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다라는 아들의 진술, 또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은 니코틴 배출 용도의 알약 형태 제품이 있었다라는 진술, 이런 것들 때문에 흡연 습관이 아예 없었다라고 단정하기엔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세 번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습니다. 검찰이 얘기한 건 황 씨의 내연 관계 및 그리고 남편 사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재산 등 보험 등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살해했다라는 게 의문이 든다라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당시 남편 정 씨는 아내가 내연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부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상황, 2021년 3월 13일, 14일 기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정 씨와 임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고 부부관계가 다소나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사건 발생 전 아들을 데리고 여행도 다녀왔고 분명 확실한 건 임 씨가 그 이후에도 황 씨와 계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안에서 범행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채무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남편과 아내 서로 같이 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자신이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맞았지만 자신이 주변에 돈을 빌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범행 동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보험 자체도 손해보험 2건 정도였고 적극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다, 알아본 적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아니다라는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런 말도 남기죠. 아들을 키우며 공방을 운영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양육과 일을 병행해 생활했고 지금 이런 사건과 같은 지능적이고 악랄한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심리적, 정서적 위험 요인이나 범죄의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니코틴 치사량이 너무나도 높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범행 수법, 준비, 도구 이게 확실히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좀 이상하다. 보험금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죠. 범행 후 정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임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사기관에 부검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내 임씨.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것도 찬물을 따라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내 임씨. 아내 임씨 입장에서 만약 자신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책상 위에 있는 컵도 치우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니코틴 액상도 없앴을 텐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무언가 좀 석연찮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된 겁니다.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다. 피해자 정 씨의 부검 결과 및 감정 의견에 나온 그 증거의 기록으로는 분명 사체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그건 사실이다. 증거다라는 입장입니다. 헌데 아내 임씨의 살인 동기, 범행 준비 정황, 범행 수법,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아직 남는다라는 내용이었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들이 있다. 첫 번째, 남편 정 씨가 사망 전 아내 임 씨가 준 물을 마신 시각이 당시 진술과 달랐던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전제로 하게 되면 당시에 사망 시간에 대한 모순이 없는지, 또 휴대폰 포렌식의 결과에서도 사망당의 로그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 또 아내 임 씨가 니코틴 원액을 고농도로 별대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한 시신에서 나온 니코틴이 구매한 니코틴과 동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 마지막으로 니코틴 용액을 거부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입증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이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였던 살인은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말대로 들으면 대법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정확한 증거, 정확한 사실 확인을 맞추기 위해 이런 내용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라는 대법원의 타당한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바로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이런 문제가 사실 생각납니다. 그럼 그날 어떤 상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만약 대법원의 판단대로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두자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픈 상태를 느끼며 자신을 버티고 있던 게 아니라 아프다라고 얘기해 병원까지 직접 갔다 왔던 남편 정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의는 러닝, 하의는 나체의 상태로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십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위함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마시게 되고 현관문에 쓰러져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죠. 묻고 싶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니코틴이 엄청난 양으로 검출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구매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살려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직전에 병원까지 다녀왔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니코틴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넓은 경우의 수에서 봤을 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사고일 확률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착각을 해서 그 고농도의 니코틴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마셨다라는 것. 근데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걸까요? 대법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전체 다 들었을 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한 가지.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라는 의구점이었죠. 그냥 니코틴을 구매했다고 하니까 이거겠구나 라고 해서 만약 겉핥기식으로 해버린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기사로 알려졌을 때 대법원을 질타하는 많은 글들이 남겨졌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이 사건에 문제를 일으킨 기관은 어디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이 저렇게 나오는 입장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요. 근데 제가 이게 한편으로 좀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그 당진자매 살인사건이라고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그 범인이 살인, 강도살인 혐의를 그냥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뭐 침입 수법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족분, 아버지분이 저거 말도 안 된다, 제 집에 들어온 거 잘못됐다, 제가 얘기한 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방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사건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게 이제 그 검찰에 적혀있는 공소사실 내용대로 저희가 내부를 확인해봤는데 쇠창살을 뚫고 들어왔대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아예.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그쪽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썼으면 더 계획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도 확인 안 하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살인, 강도살인 인정하니까 하고 땅땅땅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어떨 땐 이렇게 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냐면, 한 집안에 아들 빼고, 아들은 자고 있고 어린 이제 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남편과 아내만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니코틴 증상하고 좀 맞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혈액에서 니코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왜 확보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했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빠르게 확보해서 그 안에서 니코틴이 나오면 그 살인 미수에 대한 것도 인정이 될 수 있었고, 그 뒤에도 니코틴을 먹였을 거야라는 증거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분명히 그에 대한 이제 근거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병원에 가서 채취한 혈액이 진짜 중요한 증거였을 텐데 저도 그걸 왜 확보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확보가 안 되면서 모든 게 꼬여버린 건데, 어쨌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그러니까 앞선 일에서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뭔가 먹은 게 아니라 아내가 준 걸 먹고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아내 스스로도 뭐 꿀이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근데 남편이 병원에 가서 조금 나아지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찬물을 마셨다, 찬물을 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찬물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인트 있죠. 그 부분이 그 아내 임씨가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면, 아내 임씨가 내연남 황씨한테 찬물을 줬다라는 그 메시지 내용을 남긴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조금만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지목한 건데, 분명한 건 남편은 이제 엄청난 이제 급성 많은 걸 마셔서 이제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어쩌면 사망 시간이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먹였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양의 고농축의 그 니코틴이 체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게 원액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다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보면 물에다가 안 타서 줬을 확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물론 부검을 했으니까 음식물이 따로 확인된 건 없었으니,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시간 자체가 뭐 자고 있는 사람한테 입에다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목조목 지목하고 있으니까 1심과 2심 판단은 어찌되었든 그걸 구매했고,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좀 넓게 본 거죠. 일종의 여집합이에요. 경우에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사망했고 타살이고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당연히 집안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아내가 맞다라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제가 진짜 보고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로 대법원이 이거 다시 증명해, 이거 다시 증명해, 이거 다시 증명해라고 한다면 지금 그게 과연 수사 자료가 있을까라는 의구점이거든요. 없으면, 없다면 무죄죠. 그러니까
니코틴을 고농도로 구매한 어떤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검색한 자료도 없다고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좀 다르게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대법원의 말로 가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남편은 그럼 왜 사망했을까가 돼요. 대법원의 말에서 들어오면 똑같이 모순점이 들어와요. 고농축을 함부로 과연 혼자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잖아요. 남편은 분명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어요. 근데 대법원은 그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영상을 보냈었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 날만 보더라도 남편은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얘기를 했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배제해버리면 사고사밖에 안 남는데, 그럼 사고사면 그 니코틴 고농도의 용액을 그분이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딨냐고. 없다고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없앤 거야. 고농도로 넣었던 뭔가가 있었다면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좀 잘 생각을 바꿔보면 왜 아내는 그걸 치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물에 안 넣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원액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해봤는데 잘 안 먹히니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붙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농도로 먹였다라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 증거잖아요. 그걸 찾았어야 돼요. 이미 없앴을 수도 있죠. 왜냐면 당시에 돌아오고 나서 아침에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미제로 빠지게 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죄가 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건에서 확실히 초동수사는 조금 잘못된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니코틴 샀다네. 니코틴 원액을 좀 넣어달라고 했다네. 5방울. 부검 결과도 나왔지.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오면서 그냥 이렇게 됐으면 끝났을 거야 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법원은 꼬집은 거고요. 다른 수사 자료들이 더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검찰 측에서 대법원이 제시했던 증거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럼 무죄입니다. 앞선 미수건은 이미 무죄였고 이것까지 무죄로 판단되면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무죄를 받게 되면 어쩌면 보험금도 청구될 수도 있죠. 어쩌면. 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 떠나서 잘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